나는 김미자, 올해 68세다. 일찍이 시립유치원 교사로 일했고 퇴직 전에는 월급이 300만 원이 넘었다.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2~5만 원을 받고 있다. 암이었다. 그때 나는 겨우 58세였고 아들은 막 가정을 꾸렸다. 나는 겨우 58세였고 아들은 막 가정을 꾸렸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모아둔 돈을 꾸렸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모아둔 돈을 꺼내 아들 레오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었다. 그 낡은 아파트는 원래 우리 부부에 보태주었다. 지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다. 다투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매달 보내주는 1억만 원의 생활비만 받았다. 효도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반찬값, 수도세, 전기세 정도였다. 손주 학원비 같은 건 거의 그 1억만 원에서 제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다음 주에 학원비 3억만 원을 내야 한다고 칭얼거렸다. 내가 물었다. 네 엄마가 나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니? 손주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송금할 줄 아니까 할머니가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하긴 내가 평소에 얘네들 수도세나 전기세 내주는 것도 익숙한 일이 됐지.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했다. 송금을 마치고 로그아웃 하려는데 오른쪽 위 작은 글씨로 최근 거래 내역 김서연. 그런데 회시로 최근 거래 내역다. 별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들이 최근에 들어왔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누군가 내 심장을 쿡 찌른 것 같았다. 3억만 원이라니. 3억만 원이 아니라 무려 3억만 원이었다. 나는 몇 번이나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김서연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엄마다. 부산에 사는 은퇴한 의리의 엄마다. 부산에 사는 은퇴한 간호사인데 몇 년 전 중풍을 한 번 알아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 때문에 며느리가 자주 내려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녀의 정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받는 1억만 원은 아마도 그들 가족 눈에 가장 값싼 할머니에게 돌아갈 만한 금액이었을 것이다. 한쪽은 부산의 엄마, 한쪽은 서울의 도우미. 3억만 원과 1억만 원. 숫자가 냉정하게 나를 비웃는 듯 거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화면을 눌러 그 송금 내역을 캡처했다. 내 휴대폰 파일에 저장하고 이름을 7월 기록이라고 새로 지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손톱 밑을 내려다보았다. 아침에 채소를 다듬다가 남은 흙이 아직 박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치마로 손을 닦았다. 손주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준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부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그저 가족이 아니라 금액으로 가치를 매겨지는 비교 대상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거창한 도리를 논할 줄도 모른다. 나는 그 7월 기록 캡처본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는 닭가슴살 반 팩과 청경채 몇 줄기뿐이었다. 어제 막 시장에서 장을 봐왔는데 요즘 집에서는 건강식을 추구한다며 며느리가 너무 많이 쌓아두면 상한다고 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퇴근하지 않았지만 손주가 그 고소한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흰밥 한 솥, 계란볶음, 채소볶음, 그리고 국 한 그릇. 간단한 4가지 반찬과 국이었다. 밥상을 막 차리자 손주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 저 치킨 먼저 먹어도 돼요. 엄마가 사가지고 온대요.
엄마가 사가지고 온대요. 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먼저 밥 좀 먹어라. 치킨은 이따가 오면 먹고. 안 그러면 빈속에 튀긴 거 먹으면 안 좋아. 손주는 네 학원의 식탁에 앉았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테이크아웃 음료 봉투를 들고 왔다. 지훈에게 한 잔을 건네고 아들에게도 한 잔을 건넨 뒤 남은 플라스틱 봉투는 무심하게 부엌 조리대에 놓았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며느리는 하이힐을 벗으며 물었다. 다 됐으니 얼른 손 씻고 와서 먹어라. 나는 부엌 문간에 서서 손을 닦았다. 식탁에서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국 맛있네요. 내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다. 막 뭔가 말을 하려는데 서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아직 기름이 좀 많네요. 저희 엄마는 요즘 아주 싱겁게 드시는데 저도 입맛을 좀 바꿔야겠어요. 며느리가 이 말을 할 때 손에 든 음료를 힘껏 빨아들이는 소리가 작지 않게 딱 식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칫했다. 고개를 숙여 내가 만든 계란볶음을 보았다. 확실히 색깔이 좀 진했다. 내가 습관적으로 간장을 조금 더 넣어 있었다. 손주는 치킨 다리를 물고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며 먹고 있었다. 손주는 치킨 다리를 먹고 있었다. 다음엔 기름을 덜 넣을다. 서연은 기름을 더 넣을게. 식탁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반찬은 내가 볶았고 밥은 내가 지었고 설거지는 내가 했고 식탁은 내가 닦았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내 눈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며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는지 되짚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손주를 학교에 보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고 돌아와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반찬을 볶고 국을 끓였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아서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그 누구도 이 따뜻한 밥상이 나로 인해 차려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내 존재가 마치 걸레 조각 같다고 느꼈다. 그들이 냄비 뚜껑을 닫고 식탁을 닫고 쓰레기를 싸는 데 쓰는 걸레. 하지만 그들이 앉아 밥을 먹을 때는 그 걸레 조각은 조용히 치워져야 하고 소리조차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지훈이 음료수를 들고 일어섰다. 늦게까지 회사에 가봐야 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서 식탁 위에 자기 컵을 가져갔다. 남은 빈 그릇, 반찬 접시, 국 냄비는 식탁에 그대로 남겨졌다. 손주는 거실로 달려가 만화를 보았고 신발은 여기저기 엉망으로 벗어던져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릇들을 하나하나 싱크대에 넣었다. 물 온도가 좀 뜨거워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닦았지만 그 시큰거리는 슬픔은 닦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은 나도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집에 없다면 그들은 과연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한 뒤 방으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손주에게 영어 수업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한다. 손주에게 영어 수업이 있어서 그 송금 기록을 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날이 밝으니 도대체 뭘 고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쌀을 씻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흰죽에 잔조림 그리고 계란을 몇 개 부쳤다. 손주는 빨리 먹었다. 서연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손주는 이미 교복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이따가 부모 참여 활동이 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의 가방을 정리해주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번 달 반찬값 아직 안 보냈니? 며느리는 우유를 마시다가 내 말에 손을 멈칫했다. 컵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1억만 원 이미 보냈잖아요. 며느리의 어조에는 비난도 지나친 감정도 없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메시지가 뜬 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박지훈님으로부터 1억만 원 입금 완료. 나는 메시지를 클릭해 캡처하고 살짝 좋아요를 누른 다음 세 글자로 답장했다. 확인 고마워. 그 순간 나는 문득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부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받은 사람 같았다. 그 1억만 원은 월급도 아니었고 마치 시혜 같았다. 나는 앨범을 여러 원은 월급고 선물도 아니었다. 마치 시혜 같았다. 숫자와 날짜를 보며 문득 내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매일 새끼를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며느리의 직장 스트레스도 들어주고 지훈의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들어주고 손주가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싸웠는지 들어준다. 나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지만 겨우 1억만 원의 가치로 계산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갔다. 마치 남의 영수증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숫자는 분명 나에게 송금된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문득 젊었을 때 월급을 받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종이봉투에 든 월급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반찬으로 먹을 족발이나 순대 같은 것을 더 사갔다. 남편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웃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먹었다. 그때는 내가 싸구려라고 느끼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과 시간과 사랑으로 그 수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캡처본에 찍힌 1억만 원은 마치 누군가 나에게 무심하게 던져주며 닥치고 계속 일이나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의 의미가 숫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돈은 이 집에서 내 몸값을 의미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지훈이 방에서 나와 부엌을 힐끗 보며 물었다. 오늘 아침에 계란 있어요? 나는 보온 냄비에 넣어뒀으니 네가 직접 가져가 라고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의 뒷모습이 계단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 1억만 원 송금 이후 지훈과 서연이 뭔가 다른 말을 할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평소처럼 생활했다. 토요일 아침 지훈은 출근해야 했고 서연은 손주와 함께 부모 참여 활동에 갔다. 서연이 나가기 전 한마디 당부했다. 어머니, 점심때 파스타 좀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돌아오면 배고플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말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부엌 불은 아직 켜지 않았고 커튼이 쳐져 있어 집안은 좀 어두웠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고 지훈의 프로필을 눌러 한 문장을 입력했다. 지훈아, 전에 네가 매달 보내주던 1억만 원은 내가 다 받았어. 이번 달부터는 안 받을 거야. 나한테는 그 돈이 너무 많아. 한 푼도 안 받을 거니 앞으로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나를 책임질 필요 없어. 나는 그 몇 줄의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보내기를 눌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훈에게서 물음표가 돌아왔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나는 계속 그를 쳤다.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도 손발이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 더 이상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많이 했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나는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놓고 일어섰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깨끗이 비웠다. 내 소스, 장아찌, 작은 양념통들을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내 방으로 옮겼다. 그릇과 냄비는 건드리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 채소, 과일은 모두 그들에게 남겨두었다. 나는 내가 산 흰죽 한 봉지와 계란 2개만 남겼다. 저녁은 이걸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 이상 아침 식사를 만들지 않았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옷을 빨지 않았다. 집은 처음에는 그저 조용했다. 그들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고 아이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쓰레기를 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혼란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냄비를 씻지 않았다며 불평하면서도 직접 밥을 지었고, 지우는 아침에 일어나 양말을 찾느라 허둥지둥하며 어제 옷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손주는 그림책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며 울었다. 지훈이 나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나나니 오늘 유치원에. 어머니, 오늘 유치원에. 오늘 유치원에. 오늘 유치원에. 서연은 점점 차가운 얼굴로 말이 없어졌고 지우는 더욱 침묵했다. 집안은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드리워진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물을 엎질러 그들이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카펫이 젖어버리고 밑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불편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매일 오후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천 가방에 낡은 채 탄곤을 넣고 벤치에 앉아의 꽃꽂이 강절의 꽃꽂이 강자의 꽃꽂이 강절의 꽃꽂이 강자의 꽃꽂이. 나는 그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를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안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자유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머물 가치가 있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유였다. 예전에 나는 그 이력만 원이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달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였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값싼 배터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코드를 뽑았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집의 구석구석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났다. 7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는데 햇살이 이미 커튼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부엌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죽은 70%쯤 익었을 것이고 계란은 따뜻한 물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뜨거운 물로 내 커피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귓가에는 부엌의 냄비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래층에서 서연이 서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절반쯤 마셨을 때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비틀거리는 발소리였다. 이어서 며느리가 오늘은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 씨, 나 발목 삐었어. 빨리 내려와.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내 커피를 계속 마셨다. 몇 분 후 지훈이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잠이 덜 깬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한 손으로 서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뒤적였다. 좀 참아봐. 근처에 정형외과 응급실 갈 수 있는 데 있나 볼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이 건강검진 데려가야 하는데 당신 8시에 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행주로 컵바닥을 닦고 이어서 식탁을 씻으러 몸을 돌리는 중이었다. 어머니, 마침 컵을 씻으러 걷다. 지훈이 가방을 움켜쥐고 말했다. 당신은 여기 누워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아이게 부탁해서. 지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약간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컵을 식기 건조대에 놓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나 이따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야 해서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부엌 수도꼭지는 아직 잠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을 멈춘 뒤에 침묵을 물소리로 희석시켰다. 며느리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나를 애원하듯 쳐다보다가 말했다.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후 거실은 소파에는 그들이 급히 나가느라 개어두지 않은 수건과 뜯어놓고 정리하지 않은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부엌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 두 쌍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바퀴 둘러보았다. 치우러 가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내 찻잔을 꺼내 거실에 앉아 천으로 컵 입구를 천천히 닦았다. 내 동작은 가볍고를 천천히 닦았다. 내 동작은 가볍고 서두르지 않았다. 닦고 나서는 햇볕이 드는 거실 탁자에 두어 말렸다. 오후에 지훈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니 선주를 학교에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휴대폰 시계를 보았다. 이미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나 지금 밖에 있어서 제 시간에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학원 선생님께 먼저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 벤치에 앉아 잠시 있었다. 마치 내 어조는 차분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알겠습니다. 옆자리에 박씨 할머니가 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남편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저는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부엌과 식탁에는 사용했지만 치우지 않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다. 손주의 교과서는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소파에는 그들이 외출할 때 갈아입은 옷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번 쳐다보고 방으로 돌아왔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깨끗하고 정돈되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살면서 오히려 흩어진 모래알 같았다. 내가 없어지자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지 못했다. 나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득 내가 초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가벼운 자유로움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매일 불려다니며 땜질하는 벽돌 같았다. 저쪽이 무너지면 나를 가져다 막았다. 이제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주민센터 강의실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원예 강좌가 있고 금요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설명회도 함께 체크했다. 담당자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는데 웃으며 내 서류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여기에는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의 언니들이 많이 오셔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가 건네는 입장짐을 가방에 넣었다.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진정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서연이 엄마가 방금 부산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서연이랑 제가 지금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응 하고 대답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동안 민준이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학교 데려다주고 밥 먹이고 하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지우는 말을 좀 더듬었고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나 내일 수업이 있고 금요일에는 자원봉사 설명회도 있어. 앞으로 내 시간은 다 차 있어.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앉아서 사온 채소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빵을 꺼내 포장을 뜯었다. 호박 작은 조각을 데우고 간단하게 맑은 국을 끓여 조용히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집안에는 아이의 시끄러운 소리도 사연의 하이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 혼자 내 그릇과 수저 소리만 들릴 뿐 오히려 좀 자유로웠다. 예전에는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바로 응답하고 허둥지둥 치웠다. 내가 뭘 하든 지둥 치웠다. 내가 뭘 하든 피곤하든 아니든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쾌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수첩을 열어서 페이지에 다음 주 일정을 적었다. 수업, 자원봉사, 주민 강좌, 그리고 옆집 닥시 할머니가 함께 가자고 한 실버 건강 걷기 활동. 나는 문득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는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예비용 도구도 아니고 예비용 도구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시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싶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홍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바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건물에서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마치 남의 상 같았다. 모든 불빛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날 나는 밥도 하지 않았고 빨래도 하지 않았고 손주를 데려오지도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석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이 집에 살면서 가족 세 사람과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래층의 최영감님과는 자주 마주쳤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데 하루 종일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할 일 없으면 접이식 의자를 현관 밑에 놓고 햇볕을 쬐었다. 그날 저녁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최영감님이 화단 옆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최영감님이 나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나도 웃으며 말했다. 요즘 좀 바빴어요. 주민센터에서 수업 듣느라고요. 최영감님이 손짓하며 이리 와서 차 한 잔 마셔요. 동방미인 차를 우렸어요. 나는 사양하지 않고 앉아서 최영감님이 건네는 컵을 받았다. 차향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예전에 집에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와는 달랐다. 여유로운 맛이 났다. 우리는 잠시 잡담을 나누며 최근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최영감님에게 물었다. 최영감님을 은퇴하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하세요? 익숙해? 오래되면 괜찮아져. 자유롭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맞아. 스스로 책임져야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사시면 집안 재산 같은 건 미리 다 정리해 두셨어요? 최영감님은 나를 한 번 쳐다보고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주전자를 들어 뜨거운 물을 따른 뒤 천천히 말했다. 김 여사님, 혹시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하지 않았다. 평생 고생했는데 늙어서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며느리가 돌아서는 걸 걱정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저도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랑 남편이 예전에 함께 산 거예요. 지금은 아들의 식구가 거기 살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곳이 제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영감님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편치 않다면 미리 집 정리를 해두셔야 해요. 집은 감정의 증명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예요.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남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법률사무소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신분증, 아파트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며칠 동안 정리한 내용이 빼곡히 적힌 공책 종이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깔끔해 보였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깔끔해 보였다. 김미자 선생님, 부동산 신탁 설정을 하시려는 거죠. 신탁 내용은 이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맡겨 미자 장학사업이라는 교육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존경심이 엿보였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계속 그곳에 거주하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의권을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아파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새를 놓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메모를 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다. 명확함, 가벼움, 그리고 약간의 안정감. 내가 여기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남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면서 감정을 사고 위로를 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그들을 키우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엄마로서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나와 남편이 한 푼 한 푼 모아 마련한 것이다. 그들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변호사가 내게 마지막으로 유언장 사본을 건넸다. 이것은 고객님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신탁 등기 처리도 진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다. 맨 위에는 내 이름이 단정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맨 아래 빈 공간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저녁 뉴스가 절반쯤 진행되고 있었다. TV 속 앵커는 어느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집안에는 내가 사과 껍질을 깎는 소리만 천천히 아주 조용히 들렸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버튼을 눌렸을 때, 비로소 통화 버튼을 눌렸을 때, 비로소 어머니, 서연이가 병원에 있어요. 심장 부정맥이 와서 방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직 관찰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집에 있는데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거든요. 어머니, 혹시 먼저 와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내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함과 약간의 흐느낌이 띠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TV 소리를 줄이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그저 TV 소리를 줄이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내일 검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내일 검사님이 며칠 입원이라고? 내일 이웃분께 먼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들도 나가셔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정말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8시 40분. 좀 더 늦으면 상점가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앉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지훈아, 네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건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임시 부모 역할을 하기는 어렵구나.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마치 무언가에 막힌 듯.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알아요. 저희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지만 지금은
정말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화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은 내가 당장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TV를 끄고 부엌으로 가서 깎아둔 사과 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이어서 말했다. 너는 민준이 아빠잖아. 아이를 돌보는 건 네 책임이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많이 했어. 지금의 나도 내 삶의 계획이 있고 언제든 불려나갈 때기조가 아니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배경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병원 복도의 휠체어 소리와 방송 소리 같은. 너 먼저 진정해. 내일 학교 임시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서연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 나는 며칠 동안 일정이 꽉 차서 손을 댈 수가 없구나.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지훈은 마지막이네. 나는 얕은 이곡수도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지훈은 마지막이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와 사과 한 조각을. 나는 그저 마침내 내 희생으로 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대로 실버대학 원예 수업에 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씨앗이 발아하는 주기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흙을 만지작거리며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어떤 씨앗은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비로소 껍질을 깨고 나오지만 일단 발아하면 특히 튼튼하게 자란다고 했다. 나는 문득 나 자신도 그런 늦게 발아하는 씨앗 같다고 생각했다. 남의 그림자 아래 너무 오래 갇혀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햇볕을 보게 되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업 푸나는 근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반쯤 먹었을 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어머니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그 글을 보며 비빔국수를 비비던 젓가락을 멈췄다. 한참 후에 세 글자를 보냈다.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갈 거라고도 언제 갈 거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작은 온정 때문에 내 모든 일을 당장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지훈이 문을 두드린 것은 저녁 6시 반이었다. 그는 양복을 입지 않았고 손주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 손에는 도시락 봉투만 들려 있었다. 마치 편의점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그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여 들어오게 했다. 지우는 도시락을 식탁 위에 놓았지만 뜯지 않았다. 대신 문간에 서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서연이는 아직 입원 중이고 민준이는 아직 입원 중이고 민준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가서 서랍에서 A사 용지 크기의 목록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정리한 기록표였다. 그 위에는 지난 3년간 식사 준비 1020회 평균 연 340일, 빨래, 건조, 수거 720회, 손주 등하원 총 602회, 자비로 보탠 반찬가, 수도세, 전기세, 병원비 총 82만 4천 원. 친지 모임 준비 18회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다. 나는 앉아서 그가 끝까지 읽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물었다. 이 중에 네가 몇 가지나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그 종이를 쥐고 있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너는 예전에 내가 만든 밥이 기름지다고 불평했고 내가 말이 많다고 잔소리한다고 했고 내가 위생관념이 없다고 했고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구식이라고 했지. 내 어조는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네가 나를 싫어할 때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나는 그를 보며 계속 말했다. 네가 매달 나에게 1억만 원을 송금하면서 효도비라고 했지. 1억만 원이 내 전체 가치인가?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가 긴장한 손으로 도시락 봉투를 쥐고 있어
나는 그 미세한 비닐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아요. 내가 말을 잘났다. 하지만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해. 나는 그 목록을 다시 가져와 봉투에 넣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여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나는 전날 밤에 생각해 두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날이 막 밝아올 무렵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남은 계란 5개, 파 한 줌, 식빵 한 봉지, 그리고 우유 2잔 분량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불에 계란을 부쳐 작게 썰고 식빵을 구웠다. 우유를 데울 때 꿀도 약간 넣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벽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때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2사람을 위해서.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2사람 모두 좀 지쳐 보였다. 민준이는 입가에 상처가 약간 있었고 눈밑도 검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들어와라.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탁에는 이미 3개의 식판이 차려져 있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3장의 냅킨을 꺼내 각각 식판 옆에 놓고 앉았다. 3사람은 식사하는 동안 말이 별로 없었다. 민준이는 특히 빨리 먹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나는 민준이가 2번째 식빵 조각을 입에 넣는 것을 보며 문득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또한 어떤 일들은 그들이 정말로 배고픔을 겪어봐야 누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스스로 식탁을 정리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그가 어설프게 설거지하고 물을 버리고 그릇을 쉽게 건조대에 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다 마치자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밥은 내가 너희에게 대접한 거야. 그는 싱크대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계속 말없이 희생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눈가가 예끄러겠다. 눈가가 얕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아주 명확했다. 민준이가 내 앞으로 달려와 내 다리를 안았다. 할머니, 저 내일도 할머니가 해준 아침밥 먹으러 와도 돼요.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올 수 있지만 매일은 안 돼. 앞으로는 네 아빠가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이는 아는 듯 뭐를 배워야 할 거야. 악물어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서서 종이봉투를 꺼내 남은 삶은 계란 2개와 지훈에게 주었다. 나는 잼을 넣어 지훈에게 주었다. 지훈은 봉투를 받고도 바로 가지 않았다. 가봐. 서연이가 아직 병원에 있잖아. 네가 돌봐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다시 나를 안았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민준이가 다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조미를 안아주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마음속에 잔잔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필요로 한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마침내 감정을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간요가다 공헌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 7평반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아래층에는 시장이 있다. 부엌은 작은 인덕션이 있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혼자 먹을 채소를 보관하기에 딱 좋다. 월세는 7억만 원이고 수도세와 전기세는 내가 직접 낸다. 공간은 넓지 않지만 깨끗하고 밝다.
아무도 내 요리가 기름지다고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나 스스로 꽃차를 한 잔 우리고 간단한 토스트나 고구마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실버대학에 간다. 최근에는 기초 일본어와 생활 법률 강좌를 신청했다.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을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다. 목요일 저녁에는 쉐이버 댄스 수업이 있다. 나는 60대, 70대 할머니들과 함께 재활 동작을 응용한 느린 템포의 춤을 연습한다. 음악은 경쾌하고 가끔 우리는 춤을 추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매번 집에 돌아오면 땀투성이가 들렸음이 터지기도 한다. 나는 또 법률 지킴이 독서회라는 모임에도 가입했다. 우리는 매달 번갈아 가며 다른 구청에서 수업을 듣는다. 상속, 신탁, 성년후견 같은 주제를 다룬다. 강사님은 항상 우리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나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가서 강사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문장들을 모두 적어온다. 그리고 집에 와서 큰 글씨로 컴퓨터에 입력한 뒤 냉장고 문에 붙여둔다. 며칠 전 나는 내 이러한 경험을 짧은 글로 써서 실버노트라는 플랫폼에 투고했다. 내가 어떻게 잊혀진 엄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글이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김미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글, 엄마가 아닌 나, 68세에 다시 살다가 실버노트 특별 추천작으로 선정되어 이번 주 메인 칼럼에 게재됩니다. 나는 그 글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보았다. 나는 작가가 아니지만 그 순간 내가 쓴 글이 주목받고 내가 걸어온 길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었다는 누군가다. 그리고 지금 내가 되찾은 것은 보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입력했다. 글의 마지막에 넣을 문장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다. 쓰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을 뚫어져라 보았다. 가슴이 뭉클하고 든든했다. 노트북을 끄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모퉁이 그 작은 식당은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세 번째로 줄을 섰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여전히 순두부찌개에 계란 추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김미자는 평생의 정성을 바쳐 유지했던 그 집에서 걸어 나왔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며느리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아들의 완전한 변화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김미자처럼 밥을 하면서도 불평을 듣고 빨래를 하면서도 잔소리를 듣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참견한다고 들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부당함을 삼키며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언젠가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어머니, 이 집도 결국 저희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자는 그들이 양심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선택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유언장을 쓰고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작은 방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혹은 과거의 당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길 수 있다. 혹은 김미자처럼 당신의 인생 장부를 써내려갈 수도 있다.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는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분이 되어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늘품 이야기입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 나는 김미자, 올해 68세다. 일찍이 시립유치원 교사로 일했고 퇴직 전에는 월급이 3억만 원이 넘었다.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2억만 원을 받고 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그때 나는 겨우 58세였고 아들은 막 가정을 꾸렸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모아둔 돈을 꺼내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었다. 그 낡은 아파트는 원래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였는데 지금은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연, 손주 민준이 세 식구가 살고 있다. 나도 함께 들어와 살면서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지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다. 지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다. 다투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매달 보내주는 1억만 원의 생활비만 받았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다음 주에 학원비 3억만 원을 내야 한다고 칭얼거렸다. 내가 물었다. 네 엄마가 나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니? 손주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송금할 줄 아니까,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송금할 줄 아니까 할머니가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하긴 내가 평소에 얘네들 수도세나 전기세 내주는 것도 익숙한 일이 됐지. 송금을 마치고 로그아웃 하려는데 오른쪽 위 작은 글씨로 최근 거래 내역이라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별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들이 최근에 또 누구에게 뭘 보냈는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회색 글씨 한 줄이 툭 튀어나왔다. 영치령이 김서연에게 300만 원 송금. 나는 순간 멍해졌다. 누군가 내 심장을 쿵 하고 친 것 같았다. 3억만 원이라니. 3억만 원이 아니라 무려 3억만 원이었다. 나는 몇 번이나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김서연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엄마다. 부산에 사는 은퇴한 간호사인데 몇 년 전 중풍을 한 번 앓아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 때문에 며느리가 자주 내려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녀의 정이 깊다는 것도 알기에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3억만 원이라니 매달 그렇게 송금하고 있는 걸까?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깨달았다.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깨달았다. 내가 받는 1억만 원은 아마도 그들 가족 눈에 가장 값싼 할머니에게 돌아갈 만해. 가장 값싼 할머니에게 돌아갈 만해. 숫자가 냉정하게 나를 비우는 듯 거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화면을 눌러 그 송금 내역을 캡처했다. 내 휴대폰 파일에 저장하고 이름을 7월 기록이라고 새로 지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손톱 밑을 내려다보았다. 아침에 채소를 다듬다가 남은 흙이 아직 박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치마로 손을 닦았다. 손주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그저 가족이 아니라 금액으로 가치를 매겨지는 비교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거창한 도리를 논할 줄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7월 기록 캡처본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는 닭가슴살 반 팩과 청경채 몇 줄기뿐이었다. 어제 막 시장에서 장을 봐왔는데 요즘 집에서는 건강식을 추구한다며 며느리가 너무 많이 쌓아두면 상한다고 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며느리가 움직이기 귀찮아 결국 모든 걸 내가 처리했다. 닭고기를 작게 썰어 간장에 좀 재워두었다.
볶을 때 참기름을 2방울 더 넣었다. 손주가 그 고소한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흰밥 한 솥, 계란볶음, 채소볶음. 밥상을 막 차리자 손주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 저 치킨 먼저 먹어도 돼요. 엄마가 사가지고 온대요. 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먼저 밥 좀 먹어라. 치킨은 이따가 오면 먹고. 안 그러면 빈속에 튀긴 거 먹으면 안 좋아. 손주는 네 하고는 식탁에 앉았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테이크아웃 음료 봉투를 들고 왔다. 지훈에게 한 잔을 건네고 아들에게도 한 잔을 건네고 아들에게도 한 잔을 건넨 뒤 남은 플라스틱 봉투는 무심하게 부엌 조리대에 놓았다. 다 됐으니 얼른 손 씻고 와서 먹어라. 나는 부엌 문간에 서서 손을 닦았다. 식탁에서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국 맛있네요. 내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다. 막 뭔가 말을 하려는데 서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아직 기름이 좀 많네요. 저희 엄마는 요즘 아주 싱겁게 드시는데 저도 입맛을 좀 바꿔야겠어요. 며느리가 이 말을 할 때 손에 든 음료를 힘껏 빨아들이는 소리가 작지 않게 딱 식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든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숙여 내가 만든 계란볶음을 보았다. 확실히 색깔이 좀 진했다. 내가 습관적으로 간장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엔 기름을 덜 넣을게.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지우는 말없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손주는 치킨 다리를 물고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며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반찬은 내가 볶았고 밥은 내가 지었고 설거지는 내가 했고 식탁은 내가 닦았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내 눈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며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는지 되짚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손주를 학교에 보냈다. 점심때 돌아와 빨래를 널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고 돌아와 쌀을 씻고 방을 봐왔고 돌아와 쌀을 씻고 그런데 식탁에 앉은 그 누구도 이 따뜻한 밥상이 나로 인해 차려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내 존재가 마치 걸레 조각 같다고 느꼈다. 그들이 냄비 뚜껑을 닫고 식탁을 닫고 쓰레기를 싸는 데 쓰는 걸레. 하지만 그들이 앉아 밥을 먹을 때는 그 걸레 조각은 조용히 치워져야 하고 소리조차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지훈이 음료수를 들고 일어섰다. 늦게까지 회사에 가봐야 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남은 빈 그릇, 반찬 접시, 국 냄비는 식탁에 그대로 남겨졌다. 손주는 거실로 달려가 만화를 보았고 신발은 여기저기 엉망으로 벗어던져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릇들을 하나하나 싱크대에 넣었다. 물 온도가 좀 뜨거워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닦았지만 그 시큰거리는 슬픔은 닦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은 나도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집에 없다면 그들은 과연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한 뒤 방으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손주에게 영어 수업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보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루 더 참는다고 해서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어 괜찮아.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날이 밝으니 도대체 뭘 고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쌀을 씻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흰죽에 장조림, 그리고 계란을 몇 개 붙였다. 손주는 빨리 먹었다. 서연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손주는 이미 교복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의 가방을 정리해주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번 달 반찬값 아직 안 보냈니? 며느리는 우유를 마시다가 내 말에 손을 멈칫했다. 컵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1억만 원 이미 보냈잖아요. 며느리의 어조에는 비난도 지나친 감정도 없었다. 그저 이미 한 일인데 왜 다시 언급하느냐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더 묻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메시지가 뜬 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박지훈님으로부터 1억만 원 입금 완료. 나는 메시지를 클릭해 캡처하고 살짝 좋아요를 누른 다음 세 글자로 답장했다. 확인, 고마워. 그 순간 나는 문득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부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받은 사람 같았다. 그 1억만 원은 머릿속에 질문 하나구며 문득 내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 조금도 아니었고 선물도 아니었고 선물도 아니었다. 나는 앨범을 열어 그 송금 캡처본을 새로 이름 집처본을 새로 이름 집처본을 나는 매일 새끼를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며느리의 직장 스트레스도 들어주고 지훈의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들어주고 손주가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싸웠는지 들어준다. 나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지만 겨우 1억만이 하지만 겨우 1억만 원이 하지만 겨우 1억만 원에 가지만 겨우 1억만 원에 갇히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갔다. 나는 문득 젊었을 때 월급을 받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종이봉투에 든 월급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반찬으로 먹을 족발이나 순대 같은 것을 더 사갔다. 남편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웃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먹었다. 그때는 내가 싸구려라고 느끼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과 시간과 사랑으로 그 수입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의 의미가 숫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돈은 이 집에서 내 몸값을 의미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지훈이 방에서 나와 부엌을 힐끗 보며 물었다. 오늘 아침에 계란 있어요? 나는 보온 냄비에 넣어뒀으니 네가 직접 가져가 라고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의 뒷모습이 계단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 1억만 원 송금 이후 지훈과 서연이 뭔가 다른 말을 할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평소처럼 생활했다. 토요일 아침 지훈은 출근해야 했고 서연은 손주와 함께 부모 차며 활동에 갔다. 서연이 나가기 전 한마디 당부했다. 어머니, 점심때 파스타 좀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돌아오면 배고플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말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부엌 불은 아직 켜지 않았고 커튼이 쳐져 있어 집안은 좀 어두웠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고 지훈의 프로필을 눌러 한 문장을 입력했다. 지훈아, 전에 네가 매달 보내주던 1억만 원은 내가 다 받았어. 이번 달부터는 안 받을 거야. 나한테는 그 돈이 너무 많아. 한 푼도 안 받을 거니 앞으로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나를 책임질 필요 없어. 나는 그 몇 줄의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보내기를 눌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훈에게서 물음표가 돌아왔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나는 계속 그를 쳤다.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도 손발이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 더 이상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많이 했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지훈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 나는 휴대폰을 거실 닥장하지 않았다. 내 소스, 장아찌, 작은 양념통들을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내 방으로 옮겼다. 그릇과 냄비는 건드리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 채소, 과일은 모두 그들에게 남겨두었다. 나는 내가 산 흰죽한 봉지와 계란 2개만 남겼다. 저녁은 이걸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 이상 아침 식사를 만들지 않았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옷을 빨지 않았다. 집은 처음에는 그저 조용했다. 그들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고 아이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쓰레기를 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혼란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냄비를 씻지 않았다며 불평하면서도 직접 밥을 지었고 지우는 아침에 일어나 양말을 찾느라 허둥지둥하며 어제 옷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손주는 그림책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며 울었다. 지훈이 나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서연은 점점 차가운 얼굴로 말이 없어졌고 지훈은 더욱 침묵했다. 집안은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드리워진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물을 엎질러 그들이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카펫이 젖어버리고 밑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불편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매일 오후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아무도 내가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찬 가방에 낡은 책 한 권을 넣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나는 또 주민센터에 꽃꽂이 강자의 꽃꽂이 강권을 겉꽂이 감자의 꽃꽂이 강꽂이 감자의 꽃꽂이. 나는 그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를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안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자유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머물 가치가 있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유였다. 예전에 나는 그 이력만 원히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달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였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값싼 배터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코드를 뽑았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집의 구석구석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났다. 7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는데 햇살이 이미 커튼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부엌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죽은 70%쯤 익었을 것이고 계란은 따뜻한 물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뜨거운 물로 내 커피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귓가에는 부엌의 냄비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래층에서 서연이 서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절반쯤 마셨을 때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비틀거리는 발소리였다. 이어서 며느리가 억누른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 씨, 나 발목 비었어. 빨리 내려와.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내 커피를 계속 마셨다. 몇 분 후 지훈이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잠이 덜 깬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한 손으로 서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뒤적였다. 좀 참아봐. 근처에 정형외과 응급실 갈 수 있는 데 있나 볼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이 건강검진 데려가야 하는데 당신 8시에 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행주로 컵바닥을 닦고 이어서 식탁을 내려놓고 행주로 컵바닥을 닦고 이어서 식탁 위를 닦았다.
지훈이 가방을 움켜쥐고 말했다. 당신은 여기 누워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지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약간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컵을 식기 건조대에 놓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나 이따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야 해서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부엌 수도꼭지는 아직 잠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을 멈춘 뒤에 침묵을 물소리로 희석시켰다. 며느리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나를 애원하듯 쳐다보다가 말했다.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요. 늦으면 안 되니까. 소파에는 그들이 급히 나가느라 개어두지 않은 수건과 뜯어놓고 정리하지 않은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부엌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 두 쌍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바퀴 둘러보았다. 치우러 가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내 찻잔을 꺼내 거실에 앉아 천으로 컵입구를 천천히 닦았다. 내 동작은 가볍고 서두르지 않았다. 닦고 나서는 햇볕이 드는 거실 탁자에 두어 말렸다. 집안 곳곳에 닦고 나서는 햇볕이 드는 거실 탁자에 두어 말렸다. 오후에 지훈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니 손주를 학교에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휴대폰 시계를 보았다. 이미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나 지금 밖에 있어서 제 시간에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학원 선생님께 먼저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떻겠니? 내 어조는 차분했다. 낮이 날씨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알겠습니다. 옆자리의 박씨 할머니가 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남편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저는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부엌과 식탁에는 사용했지만 치우지 않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다. 손주의 교과서는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소파에는 그들이 외출할 때 갈아입은 옷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번 쳐다보고 방으로 돌아왔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깨끗하고 정돈되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살면서 오히려 흩어진 모래알 같았다. 내가 없어지자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지 못했다. 나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득 내가 초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가벼운 자유로움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매일 불려다니며 땜질하는 벽돌 같았다. 저쪽이 무너지면 나를 가져다 막았다. 이제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주민센터 강의실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원예 강좌가 있고 금요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설명회도 함께 체크했다. 담당자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는데 웃으며 내 서류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여기에는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해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저희 여기에는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의 언니들이 많이 오셔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가 건네는 입장증을 가방에는 입장증을 가방에는 입장증을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진정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서연이 엄마가 방금 부산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서연이랑 제가 지금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응 하고 대답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머물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며칠 동안 민준이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학교 데려다주고 밥 먹이고 하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지우는 말을 좀 더듬었고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나 내일 수업이 있고 금요일에는 자원봉사 설명회도 있어. 앞으로 4시간은 다 차 있어. 앞으로 4시간은 다 차 있어.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앉아서 사온 채소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빵을 꺼내 포장을 뜯었다. 호박 작은 조각을 데우고 간단하게 맑은 국을 끓여 조용히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집안에는 아이의 시끄러운 소리도 사연의 하이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 혼자 내 그릇과 수저 소리만 들릴 뿐 오히려 좀 자유로웠다. 예전에는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바로 응답하고 허둥지둥 치웠다. 내가 뭐로 응답하고 허둥지둥 치웠다. 내가 뭘 하든 피곤하든 아니든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쾌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수첩을 여럿에 페이지에 다음 주 일정을 적었다. 수업, 자원봉사, 주민 강좌, 그리고 옆집 박씨 할머니가 함께 가자고 한 실버 건강걷기 활동. 나는 문득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는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예비용 도구도 아니고 예비용 도구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시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싶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홍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바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건물에서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마치 남의 삶 같았다. 모든 불빛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날 나는 밥도 하지 않았고 빨래도 하지 않았고 손주를 데려오지도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석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이 집에 살면서 가족 세 사람과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래층의 최영감님과는 자주 마주쳤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데 하루 종일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할 일 없으면 접이식 의자를 현관 밑에 놓고 햇볕을 쬐었다. 그날 저녁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최영감님이 화단 옆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최영감님이 나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나도 웃으며 말했다. 요즘 좀 바빴어요. 주민센터에서 수업 듣느라고요. 최영감님이 손짓하며 이리 와서 차 한 잔 마셔요. 동방미인차를 우렸어요. 나는 사양하지 않고 앉아서 최영감님이 건네는 컵을 받았다. 차 향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예전에 집에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와는 달랐다. 여유로운 맛이 났다. 우리는 잠시 잡담을 나누며 최근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최영감님에게 물었다. 최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 오래되면 괜찮아져.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맞아. 스스로 책임져야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사시면 집안 재산 같은 건 미리 다 정리해 두셨어요? 최영감님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찻주전자를 들어 뜨거운 물을 따른 뒤 천천히 말했다. 김 여사님, 혹시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하지 않았다. 평생 고생했는데 늙어서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며느리가 돌아서는 걸 걱정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저도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랑 남편이 예전에 함께 산 거예요. 지금은 아들네 식구가 거기 살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곳이 제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영감님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편치 않다면 미리 집 정리를 해두셔야 해요. 집은 감정의 직면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예요.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남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법률사무소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신분증, 아파트 등기권리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며칠 동안 정리한 내용이 빼곡히 적힌 공책 종이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깔끔해 보였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깔끔해 보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내 의사를 확인했다. 김미자 선생님, 부동산 신탁 설정을 하시려는 거죠? 신탁 내용은 이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맡겨 미자 장학사업이라는 교육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약간 놀란 듯하면서도 존경심이 엿보였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유미권은 드뭅니다.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68년을 살면서다. 계속 그곳에 거주하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미권을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아파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를 놓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메모를 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다. 명확함, 가벼움, 그리고 약간의 안정감. 내가 여기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남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면서 감정을 사고, 위로를 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그들을 키우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엄마로서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나와 남편이 한 푼 한 푼 모아 마련한 것이다. 그들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변호사가 내게 마지막으로 유언장 사본을 건넸다. 이것은 고객님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신탁 등기 처리도 진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다. 맨 위에는 내 이름이 단정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맨 아래 빈 공간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저녁 뉴스가 절반쯤 진행되고 있었다. TV 속 앵커는 어느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집안에는 내가 사과 껍질을 깎는 소리만 천천히 아주 조용히 들렸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받지 않았다. 어머니, 서연이가 병원에 있어요. 심장 부정맥이 와서 방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직 관찰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집에 있는데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거든요. 어머니, 혹시 먼저 와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내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함과 약간의 흐느낌이 띠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의 소리를 줄이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내일 검사도 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병원이라고? 내일 할 것 같고 이웃분께 먼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들도 나가셔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정말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8시 40분. 좀 더 늦으면 상점가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앉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지훈아, 네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건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임시 보모 역할을 하기는 어렵구나.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마치 무언가에 막힌 듯.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저희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화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은 내가 당장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TV를 끄고 부엌으로 가서 깎아둔 사과 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이어서 말했다. 너는 민준이 아빠잖아. 아이를 돌보는 건 네 책임이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많이 했어. 지금의 나도 내 삶의 계획이 있고 언제든 불려나갈 때기조가 아니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배경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병원 복도의 휠체어 소리와 방송 소리 같은. 너 먼저 진정해. 내일 학교 임시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서연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 나는 며칠 동안 일정이 꽉 차서 손을 댈 수가 없구나.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지훈은 나지막이네.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지훈은 나지막이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와 사과 한 조각을 내려놓고 나는 그저 마침내 내 희생으로 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대로 실버대학 원예 수업에 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씨앗이 발아하는 주기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흙을 만지작거리며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어떤 씨앗은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비로소 껍질을 깨고 나오지만 일단 발아하면 특히 튼튼하게 자란다고 했다. 나는 문득 나 자신도 그런 늦게 발아는 씨앗 같다고 생각했다. 남의 그림자 아래 너무 오래 갇혀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햇볕을 보게 되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업 후 나는 근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반쯤 먹었을 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어머니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그 글을 보며 비빔국수를 비비던 젓가락을 멈췄다. 한참 후에 세 글자를 보냈다.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갈 거라고도 언제 갈 거라고도 언제 갈 거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작은 온정 때문에 내 모든 일을 당장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지훈이 문을 두드린 것은 저녁 6시 반이었다. 그는 양복을 입지 않았고 손주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 손에는 도시락 봉투만 들려 있었다. 마치 편의점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그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여 들어오게 했까요? 지훈은 도시락을 식탁 위에 놓았지만 뜯지 않았다. 재훈은 도시락을 식탁 위에 놓았지만 뜯지 않았다. 대신 문간에 서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서연이는 아직 입원 중이고 민준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가서 서랍에서 애사 용지 크기의 목록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정리한 기록표였다. 그 위에는 지난 3년간 식사준비 1020회, 평균 연 340일, 빨래, 건조, 수거 720회, 손주 등하원 총 602회, 자비로 보탠 반찬값, 수도세, 전기세, 병원비 총 82만 4천 원, 친지 모임 준비 18회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다. 나는 앉아서 그가 끝까지 읽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물었다. 이 중에 네가 몇 가지나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그 종이를 쥐고 있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너는 예전에 내가 만든 밥이 기름지다고 불평했고 내가 말이 많다고 잔소리한다고 했고 내가 위생관념이 없다고 했고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구식이라고 했지. 내 어조는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지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계속 말했다. 네가 매달 나에게 1억만 원을 송금하면서 효도비라고 했지. 1억만 원이 내 전체 가치인가?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가 긴장한 손으로 도시락 봉투를 쥐고 있어 나는 그 미세한 비닐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아요. 내가 말을 잘났다. 하지만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해. 나는 그 목록을 다시 가져와 봉투에 넣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여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나는 전날 밤에 생각해두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날이 막 밝아올 무렵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남은 계란 5개, 파 한 줌, 식빵 한 봉지, 그리고 우유 2잔 분량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불에 계란을 부쳐 작게 썰고 식빵을 구웠다. 우유를 데울 때 꿀도 약간 넣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벽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때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2사람을 위해서.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2사람 모두 좀 지쳐 보였다. 민준이는 입가에 상처가 약간 있었고 눈밑도 검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들어와라.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탁에는 이미 3개의 식판이 차려져 있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3장의 냅킨을 꺼내 각각 식판 옆에 놓고 앉았다. 3사람은 식사하는 동안 말이 별로 없었다. 민준이는 특히 빨리 먹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나는 민준이가 2번째 식빵 조각을 입에 넣는 것을 보며 문득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또한 어떤 일들은 그들이 정말로 배고픔을 겪어봐야 누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스스로 식탁을 정리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그가 어설프게 설거지하고 물을 버리고 그릇을 씻기 건조대에 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다 마치자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밥은 내가 너희에게 대접한 거야. 그는 싱크대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계속 말없이 희생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가 몸을 돌렸다. 눈가가 얕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알아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아주 미화왔지만, 아조는 차분했지만, 민준이가 내 앞으로 달려와 내 다리를 안았다. 할머니, 저 내일도 할머니가 해준 아침밥 먹으러 와도 돼요?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올 수 있지만 매일은 안 돼. 앞으로는 네 아빠가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앞으로는 네 아빠가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이는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서서 종이봉투를 꺼내 남은 삶은 계란 2개와 작은 잼 병을 넣어 지훈에게 주었다. 지훈은 봉투를 받고도 바로 가지 않았다. 가봐. 서연이가 아직 병원에 있잖아. 네가 돌봐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다시 나를 안았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마음속에 잔잔한 온기가 필요로 한다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필요로 한다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필요로 한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마침내 감정을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간유받아 공헌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 7평반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아래층에는 시장이 있다. 부엌은 작은 인덕션이 있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혼자 먹을 채소를 보관하기에 딱 좋다. 월세는 7만 원이고 수도세와 전기세는 내가 직접 낸다. 공간은 넓지 않지만 깨끗하고 밝다.
아무도 내 요리가 기름지다고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나 스스로 꽃차를 한 잔 우리고 간단한 토스트나 고구마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실버대학에 간다. 최근에는 기초 일본어와 생활법률 강좌를 신청했다.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을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다. 목요일 저녁에는 실버 댄스 수업이 있다. 나는 60대, 70대 할머니들과 함께 재활 동작을 응용한 느린 템포의 춤을 연습한다. 음악은 경쾌하고 가끔 우리는 춤을 추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나는 또 법률 지킴이 독서회라는 모임에도 가입했다. 우리는 매달 번갈아 가며 다른 구청에서 수업을 듣는다. 상속, 신탁, 성년후견 같은 주제를 다룬다. 강사님은 항상 우리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나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가서 강사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문장들을 모두 적어온다. 그리고 집에 와서 큰 글씨로 컴퓨터에 입력한 뒤 냉장고 문에 붙여둔다. 며칠 전 나는 내 이러한 경험을 짧은 글로 써서 실버노트라는 플랫폼에 투고했다. 내가 어떻게 잊혀진 엄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글이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김미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글 엄마가 아닌 나 68세에 다시 살다가 실버노트 특별 추천작으로 선정되어 이번 주 메인 칼럼에 게재됩니다. 나는 그 글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보았다. 나는 작가가 아니지만 그 순간 내가 쓴 글이 주목받고 내가 걸어온 길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되찾은 것은 보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입력했다. 글의 마지막에 넣을 문장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쓰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을 뚫어져라 보았다. 가슴이 뭉클하고 든든했다. 노트북을 끄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모퉁이 그 작은 식당은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세 번째로 줄을 섰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여전히 순두부찌개에 계란 추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김미자는 평생의 정성을 바쳐 유지했던 그 집에서 걸어 나왔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며느리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아들의 완전한 변화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김미자처럼 밥을 하면서도 불평을 듣고 빨래를 하면서도 잔소리를 듣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참견한다고 들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부당함을 삼키며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언젠가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어머니, 이 집구 결국 저희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자는 그들이 양심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선택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유언장을 쓰고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작은 방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혹은 과거의 당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길 수 있다. 혹은 김미자처럼 당신의 인생 장부를 써 내려갈 수도 있다.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는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분이 되어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